안녕하세요. 에이스입니다. 오늘은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프레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으면 매일 쏟아져 나오는 언론사들의 수많은 보도들 중에서 어떤 언론들이 공정한 보도를 하는지, 또 어떤 언론들이 수준 낮은 공익을 해치는 보도를 하는지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생기고요. 사건과 이슈들의 본질을 꿰뚫는 능력도 생기게 됩니다. 조금 길더라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인식을 하든 못하든 수많은 프레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프레임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요. 어떤 이는 프레임을 생각의 틀이라고 정의하기도 하고요. 프레임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라는 책에서는 프레임을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사건이나 사물,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선입견, 고정관념 등도 모두 넓은 의미에서 이 프레임에 포함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사회, 정치, 언론뿐만 아니라 마케팅이나 광고에서도 아주 많이 사용이 되는 방법이에요. 긍정적인 의미로든 부정적인 의미로든 이 프레임이 주는 효과는 아주 강력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프레임은 작용하기 때문에 멍하고 있다가 그냥 프레임에 이끌리는 행동, 사고, 말 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정 상품을 광고할 때 우리 제품이 돋보이게 하는 문구들 또는 로고송들도 모두 시청자들에게 일종의 프레임을 거는 작업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침대 회사에서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큰 인기를 끌었었죠. 자신들이 만든 침대는 뭔가 가구로서의 침대 그 이상이 있다는 강렬한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심어주는 데 성공한 것이죠. 2000년대 초에 한 제과 제품 회사에서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겁니다. 핀란드에서는 자기 전에 자일리토를 씹습니다. 이 껌 광고는 그야말로 대박을 치게 돼요. 핀란드 전통 복장을 한 옷을 입고 나와서 휘바 휘바 이러면서 광고를 했는데 뭔가 우리들 이미지 속에 북유럽의 그 아름답고 평화로운 선진국 사람들이 자기 전에 자일리토를 씹는다고 하니까 뭔가 좋아 보였던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아마 이 껌을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요?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유명해진 이 껌은 시판된 이후에 벌써 시판된 지 한참 됐지만 시판된 이후에 약 2조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런 광고의 캐치프레이즈도 단순한 마케팅의 성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기존의 가구, 기존의 껌과는 다른 새로운 생각의 틀을 소비자들에게 각인시켜주면서 업계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된 일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각종 기념일들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에요. 나름의 전통이 있는 발렌타인데이는 그렇다 쳐도 짜장면을 먹는다는 블랙데이나 로즈데이, 그 다음 빼빼로데이 같은 기념일들. 요즘에 뭐 3월 3일을 삼겹살데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모두 성공한 마케팅이자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광고에서의 프레임은 일종의 마케팅이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사회적 문제나 이슈, 정치권, 언론사에서는 이 프레임을 반대 세력을 공격하거나 지지 세력을 옹호할 때 아주 적극적으로 또는 지능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프레임 전쟁 사건은 굉장히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좀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프레임 전쟁 사건은 이른바 초원 복집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며칠 앞두고 부산에 초원 복집 사건이 터졌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실세라고 평가받았던 김기춘 비서실장 다들 아시죠? 1992년 당시에는 법무부 장관에서 김기춘 실장이 막 내려오던 시점이었는데요. 부산에서 각 기관장들을 다 모아놓고 당시 민주자유당 후보였던 김영삼을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비밀 회동을 열었던 사건이었어요.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당시 야당 후보였던 정주영, 김대중을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시키자면서
노골적인 관권 선거를 부추긴 사건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기관장들은 당시 부산시장, 부산지방경찰청장, 안기부 부산지부장, 부산교육감,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부산상공회의 소장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왕 실장 김기춘이 부산을 꽉 쥐고 있는 모든 실세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유명한 말 있죠.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며 부정선거, 관권선거를 부추긴 사건이었죠. 근데 이 사건이 묘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산 초원복지배수의 비밀회동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 정주영 후보가 있던 당시 통일국민당 관계자들이 도청을 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도청 장치를 몰래 숨겨서 녹음을 한 것이었는데 그 파일에는 이런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이죠.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내용, 민간에서 지역 감정을 좀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내용들, 부산, 경남, 경북까지만 딱 단결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그런 비밀스러운 내용들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도청이 분명히 범죄 행위이기는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놓고 볼 때 도청이 큰 범죄인지 지역 기관장들과 비밀 회동을 통해 관권 선거를 부추긴 것이 더 큰 범죄인지는 판단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과거 2번의 불법 선거로 인해서 국민이 큰 혼란을 겪었던 나라인 만큼 선거에 대해서는 전 국민적 관심이 높고 그만큼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후에 언론의 방향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당연히 공권력의 선거 개입, 관권 선거, 비밀 회동, 지역 감정 유발 이쪽에 초점을 맞춰야 할 언론들이 그런 보도보다 불법 도청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사를 집중적으로 보도한 것이에요. 당시에는 인터넷이 있던 시대도 아니고 몇몇 대형 신문들끼리의 권력과 영향력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던 시절이라 주요 언론들의 반복된 보도는 국민들의 시선을 불법 도청으로 돌리게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프레임의 기본, 뉴스는 뉴스로 덮는다 라는 작전이 지금보다 그때 훨씬 쉬운 시절이었으니까요. 이 언론 플레이에 앞장섰던 것이 역시 조선일보였는데요. 조선일보는 당시 사설에서 기관장 모임을 도청함으로써 정주영이 있는 통일국민당은 선거 전략상 호재를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공사회와 국민생활에 미칠 정보정치의 악영향을 고려할 때 도청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사설을 쓴 것이죠. 또 조선일보는 14대 대선 당일날 부산 사건은 음해 공작, 기필코 승리라는 제목으로 나는 이번 사건의 최대 피해자다 라는 김영삼의 말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대선 당일날 말이죠. 공권력을 통한 관권선거 증거 포착, 지역감정 유발이라는 강력한 정치 공세를 펼쳤던 정주영 후보 측은 이런 언론 플레이에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낮은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낙선하게 되죠. 더욱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대선이 끝난 뒤 불법 도청을 한 정주영 후보 측의 사람들은 전부 주거 침입, 불법 도청 등의 죄로 처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현대그룹의 자금줄이 2년간 묶이게 되었는데요. 초원복집에서 비밀 회동하며 관권 선거를 모의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처벌을 받았을까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기는커녕 그 이후 다들 요직에 진출하고 정권의 주요 보직들은 부산, 경북 중심으로 발탁되며 군부정권 종식과 민주화가 이루어졌음에도 30년간 영남 독식이 계속되었죠.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사실 김기춘의 정치 생명은 거기서 끝이 나야 했고 법적으로 구속이 되어야 마땅했지만 불법 선거, 비밀 회동을 덮는 불법 도청이라는 프레임 전환이 기가 막히게 전세를 역전하면서 김기춘은 승승장구하게 되었죠. 한 가지 더 인상적인 프레임과 관련된 오보를 꼽으라면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요트 관련 오보를 꼽고 싶어요. 이 사건은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991년 김영삼의 3당 합당을 거부했던 노무현은 야권 통합운동에 뛰어들면서 김대중의 신민당과 함께 통합민주당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무현이 민주당의 첫 대변인으로 임명이 됩니다. 초선 의원이었고 당시 정치 신인과도 다름없었던 이 노무현을 향해 조선일보는 이런 프로필 기사를 냈습니다. 고졸 변호사, 상당한 재산가라는 타이틀을 뽑아서 말이죠. 기사 내용에는 노무현을 향해 청문회 스타, 고졸 변호사 출신 등의 단어가 눈에 띄고요. 노사 분규 현장을 자주 찾아다니는 등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지나치게 인기를 의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때 부산 요트클럽 회장으로 개인 요트를 소유하는 등 상당한 재산가로 알려져 있다. 라고 조선일보가 기사를 썼어요. 이런 프로필을 돈 복자들이라면 노무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고졸 출신이야? 근데 변호사야? 근데 인기를 의식해? 인권 변호사로 노동자 편에 섰다면서 요트를 소유한 상당한 재산가? 이런 식으로 사고가 연상이 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마도 축적이 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조선일보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요트를 취미생활로 즐긴 것은 맞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소유했던 요트는 고가의 그런 요트가 아니라 200만 원 상당의 소형 스포츠용 요트인 것으로 밝혀졌고요. 20여 명이 모인 동호회의 회장이었을 뿐 부산 요트협회장이라는 자리를 지닌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의 인식으로 요트라 하면 비싸고 호화스러운 취미로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데 조선일보의 보도로 노무현은 인권 변호사지만 호화로운 취미를 즐기는 인물로 초선 때부터 이미지가 새겨진 것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조선일보의 기사가 나간 다음 날 곧바로 방송사와 신문사 정치부에 조선일보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서를 보내게 됩니다. 조선일보가 이 해명서를 보도해 주었을까요?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첫 오보가 나간 뒤인 보름 만에 주간조선에서는 오히려 노무현에 대해서 밀착 취재라는 코너로 노무현 의원 과연 상당한 재산가인가? 라는 추가 보도를 내게 됩니다. 노무현 의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음에도 똑같은 오보를 내자 화가 난 노무현 당시 의원은 조선일보와 보도를 낸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초선 의원이었던 일개 정치인이 거대 신문사 조선일보와 소송을 한다는 것, 지금으로서도 쉽지 않은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당시 노무현 전 의원은 그런 엄청난 일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약 1년 뒤인 1992년 12월 4일 재판부는 노무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노무현 의원과 관련된 조선일보의 기사는 사실적 근거가 없는 과장과 왜곡으로 진실함을 뒷받칠 만한 자료에 의하여 위 기사를 작성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죠. 그리고 1심에서 재판부는 조선일보와 그 기사를 쓴 기자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선일보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노무현 의원 측에 화해를 청했고 1심에서 승소함으로 어느 정도 자존심을 세운 노무현 의원은 화해 제의를 받아들여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준 낮은 오보를 낸 기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그 이름, 조선일보 우종창 기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요트 관련 오보를 내주시고 계속 월간 조선에서 기자 생활을 하시다가 정치 자금을 전달했다는 정치 브로커 논란으로 월간 조선에서 퇴직을 하게 되죠. 이 우종찬 기자는 그 후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부정하는 콘텐츠를 제작했고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 받았고요.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이 우종찬 기자의 유튜브 채널 이름이 거짓과 진실이라던데 채널의 이름값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게 왜 단순한 오부 사건이 아닌 프레임 전쟁의 사건으로 꼽았냐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이 조선일보의 공격은 단순한 오보를 넘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 인생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한 번 프레임이 씌워지면 그만큼 무섭다는 것이죠. 1992년 3월에 있었던 14대 총선에서도, 1995년 6월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심지어 2002년 민주당 국민경선 과정에서도 노무현과 선거에서 상대하는 상대편 후보들은 이 조선일보가 10년도 더 전에 쓴 기사를 들먹이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격했습니다.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도 했고 재판의 결과도 승소했는데, 이미 한 번 먹힌 프레임은 계속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죠. 이 외에도 사건을 다른 사건으로, 뉴스를 다른 뉴스로 덮어버리는 프레임 전쟁과 관련된 아주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프레임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친일파 논쟁, 빨갱이 논쟁, 그쵸? 광우병 사태, 황우석 박사와 관련된 뉴스들, 미선희 효순이 사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미투 운동 등 넓은 의미에서 프레임 전쟁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았습니다. 프레임과 관련하여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첫째, 프레임은 무조건 먼저 거는 쪽이 유리하다는 것. 둘째, 프레임 논쟁에서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 프레임은 먼저 거는 쪽이 왜 유리한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사람이 논쟁을 하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향해서 너 빨갱이지? 이렇게 공격을 하는 순간, 그 공격을 받은 사람은 일단 자신이 해야 할 말을 못하기 때문에 손해고요. 그 다음 자신이 당한 그 공격을 부정하고 변호하느라 시간과 노력을 써야 합니다. 한 유명한 선동가가 이런 말을 했었죠. 선동은 한 문장으로도 가능하지만 이를 반박하려면 수십 쪽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반박할 때면 대중들은 이미 선동되어 있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게 프레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박을 하려고 하면 이미 프레임에 걸려들어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장면은 우리나라 각종 청문회 자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원래 국감이나 청문회는 흔히 야당의 시간이다 라고 말을 하죠. 정부 그리고 여당의 공직 임명자들 또는 브리핑을 하는 정부 부처 혹은 총리에게 질문을 할 때 유심히 보면 온갖 프레임들이 난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정 운영과 관련된 국감에서도 인신공격성 발언들, 국회의원들이 각종 루머를 퍼뜨리는 것을 보면 가끔 한심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최근의 국감 사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한 질의시간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서 왜 경기도 홍보 예산을 2배나 늘렸냐라며 공세를 취하죠. 이재명 지사는 단호하게 그건 내가 올린 게 아니라 이전 남경필 지사가 올린 것이다 라고 팩트체크를 했지만, 국민의힘 측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 공격을 합니다. 왜 예산을 2배나 올렸냐라는 것이죠. 이재명 지사는 그 국감 질의 이후에 개인 SNS에 이러니 국민의 짐이라는 조롱 섞인 비판의 글을 남기게 됩니다. 이렇게 인물에 대해서 공격을 가합니다. 대답을 하려고 하면 됐습니다 하고, 또는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라는 궁예의 관심법과 같은 어법으로 말을 자르기 일쑤입니다. 빠르고 간결하게 자극적인 질문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 질문을 받는 사람에게 던지면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차곡차곡 쌓아가는 겁니다. 질문을 받은 사람이 대답을 하려고 하면 그 대답 듣지도 않아요. 그냥 잘라버립니다. 계속해서 자신들이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는 작업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프레임에서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죠. 프레임을 먼저 걸게 되면 대중들의 머릿속에는 그 프레임에 대한 이미지만 남게 되고 팩트 여부는 쉽게 잊혀지게 됩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말 상당한 자산가인지 호화 생활을 즐겼는지 이런 팩트와는 무관하게 계속해서 그 이미지가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프레임 전쟁은 현재 우리 주변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프레임 전쟁 중에서도 제 개인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인상적이었던 프레임 전쟁 두 가지를 꼽으라면 첫 번째는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의 검언 유착 사건을 교묘하게 언론 플레이를 통해 권언 유착이다 라고 몰아갔던 치열한 보수 언론의 프레임 전쟁, 그리고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일들을 어떻게든 침소봉대해서 범법자로 몰아가려고 했던 언론의 악의적 보도들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많은 프레임 전쟁들이 있었지만 이 두 가지가 저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다면 보수 야당과 언론들이 현 정부를 향해서 어떤 프레임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까요? 요즘 아주 노골적으로 또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프레임 전쟁은 독재와 언론 탄압, 친중 프레임입니다. 야권 대선 후보 1위로 급부상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다,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한다 라는 등의 워딩을 통해서 사실상형 정부를 비판하고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는 발언을 했었죠. 나경원 전 의원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절 국회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와 부합한다. 나경원이 인용한 2018년 6월 영국의 시산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실린 수십 년의 승리 뒤 후퇴하는 민주주의라는 타이틀의 기사를 보면 민주주의에서 신독재로 후퇴하는 네 가지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첫째가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유권자들이 그들을 구해주겠다고 약속한 지도자를 지지한다. 둘째, 이 리더는 적을 찾는다. 셋째, 리더는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독립기구를 장악한다. 넷째, 장기 집권을 위해 법을 바꾼다 입니다. 나경원 의원 측은 문재인 정부가 이 마지막 네 번째 단계까지 와 있으며 현 정권이 독재 정권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야당 측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독재라는 이미지를 계속 쌓아가고 있는데요. 보수 언론들은 앞다투어 그 내용들을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프레임 전쟁에서 사실관계는 상관없다고 했죠. 그냥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계속 독재다, 독재다. 문재인 정권은 독재 정권이다. 그렇다면 나경원 의원이 말한 저 영국 기사의 사실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나경원 의원이 인용한 이코노미스트지의 기사에서 신독재의 예로 든 국가들은 터키, 헝가리, 베네수엘라, 필리핀이었어요. 그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각 국의 자유지수도 점수로 환산하여 공개를 했는데 앞서 신독재 국가에 속하는 터키는 31점, 베네수엘라는 19점이었습니다. 자유지수가 굉장히 낮은 편인데요. 한국은 몇 점이었을까요? 나경원 의원이 한국을 신독재 국가다라고 발언한 것을 보면 한국의 점수도 굉장히 낮아야 되는데 이 이코노미스트지에 의하면 한국의 자유지수는 무려 83점입니다. 한국의 세계 자유지수는 문재인 정권 이후로 연속으로 80점 이상의 고득점을 얻었어요.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한 또 다른 데이터인 민주주의 지수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보면 앞서 신독재로 분류했던 터키와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들은 3점대, 4점대였고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 상승하며 8점을 얻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수치인가 하면요. 미국보다도 우리나라의 민주지수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은 같은 영국 주간지의 내용인데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독재라는 자극적인 타이틀만을 쏙 뽑아와서 문재인 정권은 신독재로 가고 있다고 무려 국회 연설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죠. 또 언론들은 그것을 받아 써주고 무슨 일만 있으면 독재 정권, 독재가 우려된다 라고 보도를 하는 것이죠. 영국의 이 주간지가 말하잖아요. 한국의 자유지수, 민주주의 지수는 지금 현재 미국보다 높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독재 정권이라뇨. 그럼 미국도 독재 정권인가요? 비교가 안 되는 것을 자꾸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뽑아와서 주장을 하고
보도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독재다라는 프레임을 계속해서 걸고 있는 것이죠. 외신 기사를 가지고 오면 팩트 체크가 어려우니까 마음대로 그렇게 떠들어도 될 줄 알았나요? 외신 기사를 갖고 오면 뭐가 좀 있어 보이던가요? 여기에 대해 유기용 민주당 의원은 나경원을 향해 이렇게 비판했어요. 나 원내대표가 자꾸만 외신 기사를 가져와서 입맛대로 오독하는 버릇이 생긴 것 같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란 사람이 기사 하나 제대로 독해하지 못해 매번 엉뚱한 말을 하고 있으니 참 안타까울 따름이다. 라고 비판을 했죠.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국회 연설에서 저렇게 자신 있게 하면 안 창피할까요? 저 같으면 창피해서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보좌관들, 실무진들은 저런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 따로 안 하나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저런 얘기를 한다니요. 거기에 보수 언론들, 전광훈 같은 극우 기독교까지 나서며 이 독재 프레임을 몰고 가고 있죠. 민주당의 180석은 국민들이 뽑아준 거예요. 대한민국 법에 규정된 대로 법을 개정하고 법안을 발의하는 것까지도 독재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국민들이 많이 뽑아주었으니 그 의석수대로 법안 발의하고 처리하고 개정한다는데 그게 독재라고 몰아갈 일인가요? 현 정부를 향한 언론의 친중 프레임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확산 초기였던 작년 봄 마스크 보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공적 마스크를 도입하고 마스크 할당제를 실시했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 당시 언론들은 마스크를 그렇게 할당해서 판매하는 것을 두고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를 연습한다는 등 독재 국가로 가기 위한 발판을 다진다는 등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워서 현 정부를 공격했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2020년 코로나 시국에 언론들의 오보만 모아서 한번 따로 다루고 싶은데 코로나 확산 초기인 그 3월 달부터 언론들은 온갖 오보들을 쏟아내면서 현 정부를 향해 친중, 반미 프레임으로 몰아가려고 했었죠. 기억나는 오보 한 가지만 제가 언급해 보자면 우리나라 정부는 중국에 KF94 마스크를 줬는데 중국은 우리에게 불량 마스크를 줬다라는 보도였습니다. 당연히 오보였죠. 이 오보는 마치 우리나라가 중국에 좋은 거 퍼다 주고 중국은 우리를 무슨 호구 보듯이 우리가 친중 국가, 중국의 속국으로 가려고 한다. 뭐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충분했습니다. 사실 이거 굉장한 오보거든요. 양국의 외교 간의 문제로도 발생할 수 있는, 번질 수 있는 굉장히 큰 오보인데 이게 오보로 밝혀진 뒤에 해명 보도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언론의 친중 프레임이 얼마나 제대로 먹혀 들어갔는지 사회적 이슈나 정치적 이슈 보도 댓글을 보면 조선족이라든지 짱깨, 친중 이런 댓글들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버 뉴스에 속아서 가볍게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영화의 명대사가 절로 떠오르면서 참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프레임이란 사실관계와 전혀 상관없이 작동을 해요. 사람들의 인식에 심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론과 정치인들은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반복적으로 슬쩍 그 특정 단어를 대중들에게 흘립니다. 독재, 탄압, 억압, 자화자찬, 빨갱이, 친일파, 레임덕 이런 자극적인 단어들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프레임 하나는 언론 탄압이라는 프레임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언론을 탄압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내용인지 간단하게 팩트체크만 해드릴게요. 세계 언론인들이 만든 기구들 중에 세계 국가들의 언론 자유 지수 순위를 뽑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프랑스에 본부를 둔 국경 없는 기자회, 그리고 미국에 본부를 둔 프리덤 하우스인데요. 여기서 발표하는 세계 언론 자유 지수를 보면 그 나라의 언론이 얼마나 자유롭게 보도하는지 또 얼마나 통제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만 볼까요? 우리나라 언론 자유 지수가 몇 위인가요? 가장 최근에 발표된 자료 우리나라 순위가 42위입니다. 이게 별로 안 높은 순위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42위라는 수치는 아시아에서 1위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언론이 제일 자유롭다는 의미입니다. 제일 높았던 때는 어느 정부 때였죠? 예, 노무현 정부 때였죠. 32대까지 올라갔었고요. 제일 낮을 때, 언론이 가장 자유롭지 못할 때가 언제였냐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공영방송인 KBS 정현주 사장을 사실상 이명박 정권에서 잘라버렸죠. 말도 안 되는 횡령배임죄를 적용해서 나중에 결국 무죄 판결이 났고요. 전국 언론노조 노정면 YTN 지부장을 구속하고 하루 만에 PD수첩 이춘근 PD까지 긴급 체포합니다. 그리고 관련 PD와 작가들에 대해서 체포, 압수수색도 진행하려고 했죠. 이건 뭐 대표적인 사건이고요. 언론 자유지수 순위가 어느 정부 때 가장 높았는지, 가장 낮았는지를 보면 대충 파악이 가능한 것이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우리나라 언론 자유지수 순위는 이렇게 높은데 언론 신뢰도 지수를 한번 볼까요? 언론 신뢰도 순위를 보면 전 세계 주요 국가들 중에 한국의 언론 신뢰도는 꼴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전 세계는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주요 국가들 중에 한국의 언론 신뢰도는 4년 연속 꼴찌입니다. 이 두 개의 지표를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언론의 자유지수는 1위인데 신뢰지수는 꼴찌예요. 쉽게 말해서 언론이 지들 쓰고 싶은 대로 기사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그 기사의 신뢰도는 엉망이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조선일보가 뭐라고 기사를 쓰는지 한번 보세요. KBS 언론 신뢰도 전 세계 꼴찌 수준. 여러분 이게 유체이탈 화법이죠. 자신들도 한국 언론이거든요. 근데 KBS 언론 신뢰도가 전 세계 꼴찌 수준이랍니다. 조선일보는 자신들이 불리한 기사는 절대 쓰지 않겠죠. 우리나라 언론사 신뢰도를 보면 조선일보의 신뢰도는 거의 최악 수준입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언론의 신뢰도는 최하위고요. 그 우리나라 언론 중에서 신뢰도 최하위인 조선일보와 그 계열사들. 과연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 하락에 조선일보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조선일보 이경탁 기자님인데요. 도대체 뭔 생각으로 이런 기사를 썼는지 KBS의 언론 신뢰도를 트집잡는 이 기사를 낸 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기사를 쓸 수 있는지. 문재인 정부가 언론을 탄압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는 근거가 민주노총의 방송사 장악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것은 사실 가치 추구와 정치 노선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가 있어요. 여권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다라고 주장하고 야권에서는 언론 탄압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 문제는 정치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평행선 달리기 같은 싸움이 됩니다. 답이 안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언론이 탄압되었다면 그 탄압되었다는 언론사에서 무언가 언론 보도에 대한 제약이나 규제, 압박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런 게 있나요? 지금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포털 사이트 기사 한번 보세요. 각종 언론사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칭찬을 하는지 비판과 공격을 하는지 공격이 더 많을걸요? 근데 그게 어떻게 언론 탄압입니까? 언론이 탄압되었으면 그런 비판 기사 쏟아낼 때 이명박 정권 때처럼 체포하고 수사 들어가고 압수수색하고 이게 언론 탄압이죠. 우리나라 언론 자유지수가 아시아 최고예요. 지금 언론들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있어요. 신뢰도는 꼴찌인데. 아니면 말고식, 에라 모르겠다식, 하나만 걸려라식으로 그냥 기사 써갈기고 있어요. 그러다 아니면 기사 삭제하고 수정하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언론의 실태입니다. 이게 어떻게 언론 탄압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언론을 좀 제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탄압까지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논의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같은 것을 통해서 근거 없는 헛소리, 허위 보도, 왜곡 보도하는 언론사들에겐 그 주어진 자유, 그것에 따른 책임도 분명히 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정부는 이전 정부들보다 언론들에게 훨씬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어요. 그 주어진 자유로 언론들은 보도윤리, 책임감, 공정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기사들을 써갈기고 자기들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면서 역으로 정부를 향해 언론 탄압 프레임까지 걸고 있죠. 그야말로 이건 뭐 기레기들의 잔치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수 언론들은 현 정부를 향해 무능력이다, 독재다, 탄압이다, 부정부패, 레임덕 뭐 이런 프레임을 내세우며 그쪽으로 계속해서 몰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당연히 보도해야 할 사실들은 의도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있죠. 예를 들면 경제 성장률, 주가 반등, 각종 좋은 지표들 말이죠. 정부에 도움이 되는 지표들은 보도하지 않고 있어요. 프레임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영상이 꽤나 길어졌는데요. 서둘러서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레임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반복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노출시키는 언론사들의 이 프레임 작업은 조금씩 대중들의 사고 속에 파고들어 인식을 교묘하게 바꿔버리게 됩니다. 현명한 시민들이라면 이런 언론의 프레임 작업에 말리지 않고 객관적, 논리적 판단을 견지할 수가 있어야 해요. 어떤 것이 공정한 보도인지, 어떤 것이 왜곡된 보도인지, 또한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고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그런 눈을 우리가 기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개, 돼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냉철한 시민들의 눈이 부릅뜨고 언론을 지켜볼 때 언론사들은 더 이상 장난질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도대체 언론들은 왜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고 무리한 보도들을 하며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들을 쏟아내는지, 왜 이런 프레임 작업을 무리해 가면서까지 하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